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우 선생입니다. 오늘은 문학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시문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 지식은 앞으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시의 내용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뭐 달달달달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시의 뜻입니다. 시는 뭐냐? 자, 시는 음악적 느낌, 그러니까 운율이 있는 언어로 말하는 이의 정서나 감정을 표현한 문학이다. 자, 그래서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운율이 있다는 겁니다. 운율. 다른 말로 리듬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말하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시적 화자, 줄여서 그냥 간단히 화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운율을 통해 가지고 화자의 정서나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이 바로 시다. 그리고 자, 다른 말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리듬이 있는 말, 같은 말이죠. 운율이 있는 말로 비교적 짧게 압축해서 표현한 글이다. 자, 그래서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가 운율이 있다. 다른 말로 리듬이 있다. 두 번째가 압축됐다. 다른 말로 함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글과 다르게 시어는 운율이 있고 리듬이 있고 함축적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요. 운율, 다시 말해서 리듬은 음악성이죠. 그죠? 뭐 랩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라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운율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음악이고, 그 다음에 자, 시의 화자가 그냥 리듬만 계속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함축성.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시에서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심상,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은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맛을 보는 미각적인 거, 그다음 냄새를 맡는 후각, 그 다음에 피부의 감촉을 따지는 촉각, 그리고 둘 이상이 더해진 공감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라는 시의 구절이 있다고 칩시다. 분수처럼 흩어진다. 이거는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푸른색. 이거 역시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죄다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종소리는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죠. 귀로 듣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푸른 종소리라고 표현한 것은 시각을 청각처럼 표현한 겁니다. 시각과 청각이 더해져서 전문적인 말로는 시각의 청각화라 그럽니다. 시각이 청각처럼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공감각적 표현이라 그럽니다. 혹은 다른 말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의 이미지, 심상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 속에 사용되는 말은 시어라 그럽니다. 한자로 쓰면요, 이 말시자에다가 말 어자를 씁니다. 그래서 시에 사용되는 언어는 시어라고 하는데, 이게 평상시에 쓰는 일상어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일상어는 사전적 의미가 나타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인데 반해서 시어 같은 경우는 시인이 하나하나 생각해서 세련되게 다듬은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시어와 일상어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가 시어는 운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런 구절이나 아니면은 받침이나 아니면은 이 울림소리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운율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어는 일상어를 아주 세련되게 갈고 다듬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도 예를 들어서 먹는다는 표현도 자, 이 주어에 따라서는 드신다가 될 수도 있고 잡수신다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이 주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시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더 면밀히 고려해 가지고 가장 그 구절에 적합한 말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시어는 일상어를 아주 세련되게 갈고 다듬은 언어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어는 시의 분위기와 어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용 자체가 시의 화자가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 그러면은 호소하는 어조, 호소하는 분위기 이런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이 의지적인 의지, 어조, 그 다음에 이 강렬한 분위기 이런 걸 형성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은 다 시어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시어는 일상어에 비해서 정서 표현,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감정,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상어보다 함축적인 의미를 더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태양이죠. 그죠? 영어로 그냥 sun이죠. 그죠? 그런데 이 해라는 시어가 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쓰여진 시조나 가사를 보면은 해가 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두진의 해라는 시를 보면은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 구절을 보면 해가 광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왕과 광복이라는 뜻은 국어사전에 절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 속에서 찾아내는 함축적인 의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시어는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은 서술자라 그럽니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화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화자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인물이거나 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 화자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나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시인이 있었지만 화자가 여성일 수도 있고요. 여성 시인이 있었지만 화자가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산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시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자가 누구인지 화자가 직접적으로 나라는 말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라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면 화자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계속 반복되는 건데 시의 운율입니다. 운율은 뭐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리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리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느껴지는 리듬과 같은 것으로 시의 음악성을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시가 노래의 가사였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자, 이 노래 가사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멜로디를 고려해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 역시 멜로디, 이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율의 종류는 크게 뭐가 있냐면은 외역률과 내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역률은 일정한 규칙이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 예를 들어서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그 다음에 7글자, 5글자가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끊어 읽는 음보. 그래서 뭐 3음보, 4음보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이 한눈에 보이는 것은 외역률입니다. 그래서 외역률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조입니다. 정형시. 그리고 내재율은 일정한 규칙이 없이 속에서 은근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내재율입니다. 그래서 현대시들 대부분의 자유시가 내재율에 속합니다. 그래서 운율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자, 이것은 운율을 이루는 요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복되는가? 첫 번째가 일정한 끊어읽기를 통해서 반복이 되는가?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자, 이건 몇 음보입니까? 3음보죠. 그죠? 3번에 나눠서 읽어지죠. 그 다음에 일정한 글자 수를 갖다가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새야 새야 4글자, 파랑새야 4글자, 녹두밭에 4글자, 앉지 마라 4글자.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사조라 그럽니다. 혹은 자, 자유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일정한 위치나 일정한 소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라는 시의 구절을 보면은 뭐뭐하는 뭐뭐같이 뭐뭐하는 뭐뭐같이가 반복이 됐죠. 그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혹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멍멍개야 짖지 마라, 꼬꼬다가 울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을 때 여기서는 누구누구야 뭐뭐 하지 마라, 누구누구야 뭐 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반복이 됐죠. 그죠? 그리고 수미상관 기법도 있습니다. 수미상관은 뭐냐면은 수가 머리 숫자입니다. 맨 앞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꼬리 미자입니다. 꼬리는 맨 뒤에 있죠. 그죠? 그래서 시의 처음 구절과 처음 연과 마지막 구절, 마지막 연이 거의 같을 때 우리는 이걸 일컬어서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상관, 서로 본다, 서로 마주 본다 이런 뜻이죠. 다른 말로 수미상응이라고도 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답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엄마야 누나야라는 김소율의 시를 보면은 첫 번째 구절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산다 이렇게 강변 살자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거의 똑같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수미상관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혹은 같은 의문이나 시어나 식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건 민요의 한 대목인데요. 이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울림소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울림소리는 뭡니까? 발음할 때 입안에 혀가 울리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흔히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노란 양말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림소리. 그래서 알락, 알락, 얼룩진, 산세알. 자, 이 구절을 봤을 때 알락, 알락 할 때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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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그 다음에 얼룩진 할 때 리을하고 니은. 산세알 할 때 니은하고 리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울림소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죠. 그죠? 그래서 경쾌하게 읽어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그러니까, 몸짓을 흉내내거나 아니면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갖다가 의성어나 의태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연분홍 송이송이 못내 반가와 자 이런 구절에서는 송이송이라는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흉내낸 의성어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말을 느리거나 줄이는 시적 허용입니다. 그래서 시적 허용이란 뭐냐 하면은 뒤에 다시 나오지만 맞춤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인데요. 시에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이다. 그러면은 국어사전에 보면 김밥이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시에서는 기임밥이라고 써도 됩니다.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시적 허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더라. 홀로. 원래는 사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혼자 있는 거는 홀로라고 나오죠. 그죠? 홀로라고 받아쓰기 같은 데서 쓰면 틀리죠. 하지만 시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적 허용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앞에서 다시 얘기했던 그 수미상관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은 시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해가지고 주제를 강조하면서 운율을 느끼게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같은 말이 수미상응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뭐 수미쌍관, 수미쌍응이라는 말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처음과 끝이 거의 똑같을 경우에 쓰는 말이다. 자,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첫 번째가 운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의미를 강조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시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독자에게 여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의 표현 방식은 첫 번째가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갖다가 원관념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이 사물의 빗대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서 나타내는 게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인생이 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서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마라톤에 비유했죠. 그러면 여기서 원관념에 해당하는 것은 인생이고요. 보조관념은 마라톤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비유 방법입니다. 근데 비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유의 첫 번째, 직유입니다. 직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 짓는 방법이 직유인데요. 마치 공식처럼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한 가지를 덧붙이면 뭐뭐인 양. 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직유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꽃처럼 예쁜 너를 갖다가 너가 참 이쁘기 때문에 꽃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처럼이라는 말을 사용해 가지고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은근히 연관짓는 방법. A는 B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거는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A는 할 때 A는 원관념이 되는 거고요. B는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나는 나룻배다, 당신은 행인이다. 이거 역시 A는 B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은근히 연관지어서 나타냈습니다. 이런 거는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화류법입니다. 화류법은 무생물을,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봤을 때 밑에 나온 의인법도 화류법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든 달림이다. 달이 잠잘 수는 없죠. 그죠? 자는 것은 생물이죠. 사람도 자고 동물도 다 자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달림을 잠들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화류법이 사용된 겁니다. 의인법은 아닙니다.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는 의인법인데요. 잠자는 거는 동물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상의 일부를 사용해서 그 전체를 나타내는 거는 대유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기서 빼앗긴 들 할 때 들은 우리 조국을 얘기하는 말이고요. 봄은 오는가 할 때 봄은 광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이 넓은 국토, 좋게 얘기하면 넓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좁은 국토, 이 국토의 일부분인 들을 갖다가 빗대서 우리 조국 전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대유법이 사용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가 춤을 춘다. 춤을 추는 것은 거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는 거는 모든 동물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웃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의인법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유랑 비슷한 게 바로 상징인데요. 상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감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상징입니다. 그래서 뭐 이 심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목숨의 생명의 가장 근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면 작품을 새롭게 볼 수도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평화죠, 그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희생, 뭐 사랑, 헌신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랑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을 한번 구별해 보면은 비유는 원관념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사물에 빗대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상징은 원관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비유는 하나의 원관념과 하나의 보조관념이 연결되는 반면에 이 상징 같은 경우는 보조관념은 하나지만 의미하는 원관념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은 비유고, 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징이죠. 예를 들어서 자,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구조를 봅시다. 자기 마음을 갖다가 호수같이 넓고 잔잔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은유법, 비유가 사용된 거고요. 해야 떠라 할 때 해는
독립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할 때 눈은 살아있다 할 때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하기도 하고 순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징에 해당합니다. 자, 이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부에 얘기했던 심상, 자,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이미지인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는 시각적인 심상이 있고요. 이 청각적인 심상, 미각, 후각, 촉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눈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청각은 귀로 듣는 거, 미각은 이 혀로 맛을 보는 거, 그 다음에 후각은 코로 냄새를 맡는 거, 그 다음에 촉각은 피부로 감촉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상이 더해지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이상이 더해지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중학교 과정에서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를 읽다 보면은 이 일반적인 자유시랑 조금은 다르게 산문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를 갖다가 우리는 산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운율을 갖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내재율에 조화만 맞게 쓴 게 바로 산문시입니다. 그래서 산문시의 특징은 뭐냐면은 행이나 연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산문이지만 그래도 운율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징과 비유 같은 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형태상의 압축과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듬의 단위를 갖다가 이 보통 시처럼 한 행이 아니라 문장 한 전체에 혹은 한 문단 전체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문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산문과 구별하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조입니다. 시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형시의 대표적인 갈래라 그랬는데요. 시조, 한자로 쓰면은 떼시자에 곡조조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시는 이 말시자를 쓰는데요. 시조만 떼시자를 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 시조는 고려 말기에 발생해서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단가, 짧은 노래라고 해서 단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이라고도 하고 진번이라고도 하고 이 부르는 명칭이 다 달랐었는데 조선 영조 때 가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국민 가수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자, 이세춘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노래책을 지었습니다. 그 노래책의 제목이 시절가조였습니다. 그 시기와 이 절기에 알맞는 노래 곡조, 그래서 이제 시절가조라 그랬는데요. 이걸 다 읽기 힘드니까 줄여서 시조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책에 실린 모든 시가 다 지금의 시조랑 똑같은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래를 지칭하는 단어가 됐죠. 그래서 시조, 조선 영조 때부터 그런 명칭이 붙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대부분 3장, 6구, 45장 나이입니다. 그래서 3장이라는 것은 초장, 중장, 종장에서 3행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구라는 말은 뭐냐면은 한 행이, 한 장이 두 개의 구절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6구. 그 다음에 글자 수를 다 세보면은 45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조의 가장 기본 형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종장의 첫 번째 음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세 글자여야 됩니다. 음보는 세 글자로 고정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운율은 이 시조에서 운율은 대체로 3, 4조. 3, 4조는 뭐냐면 글자가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네 글자, 네 글자 4, 4조의 음수율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끊어 있는 거는 사음보입니다. 그래서 한 행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에 걸쳐서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사음보입니다.
그래서 시조의 가장 기본 형식은 3사조고 4사조, 그 다음에 사음보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조도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려 말에 나타나서 개화기까지 쓰여진 시조를 갖다가 이른바 고시조라 그럽니다. 그리고 시조는 우리 국문학의 갈래 중에서 유일하게 이 고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 이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보개혁이라고 해서 1894년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여지는 시조는 현대시조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현대시조는 오늘날까지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시조는 대체로 고시조에 비해서 형식이 좀 더 자유롭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에 따라서는 평시조와 어시조, 사설시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조는 아까 얘기했던 3장, 6구, 45자 내외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게 평시조고요. 그 다음에 어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중에서 어느 한 장이 쭉 길어진 걸 갖다 어시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2장 이상이 길어진 게 바로 사설시조입니다. 자, 그래서 평시조는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어시조와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때부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시조는 대부분 이 귀족층이나 그 임금과 이 양반, 벼슬아치들인 귀족층이나 이 기생들, 기녀들이 많이 썼는 데 비해서 이 어시조와 사설시조는 평민계층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시조를 길이에 따라 분리하면은 초장, 중장, 종장 딱 세 줄로 이루어진 거는 단시조라 그러고요. 이 단시조가 여러 개 나오는 것은 연시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수만 넘어가면은 바로 연시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오후가 같은 연시조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갖다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기본적인 이론은 앞으로 시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용어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무슨 내용인지 숙지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기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